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11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회복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좀 며칠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었는데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상향, 맞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녹색이 빨간색보다 훨씬 더 많은 기분 좋은 하루를 기록했고요. 특히 테크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86%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2.28%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메타 같은 경우는 3.65%나 급등을 했고요. 아마존도 1.56%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메가테크 기업이 다시 한번 미국 증시를 이끄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센티먼트는 괜찮습니다. 향후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상승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 아주 단순한 직관적인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요. 1월 10일 기준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은 약 48.6%가 미국 증시의 상승을 점치고 있고요. 반면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24.2%에 불과합니다. 자, 과연 미국 주식 참여자들의 바람대로 향후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45%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S&P 500이 플러스 0.57, 나스닥은 0.75% 올라가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간만에 10% 이상 급등하는 놀라운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고요. 두 번째로 솔라 엣지는 4.91% 급등했습니다. 솔라 엣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일주일 동안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나가 세 번째로 좋았는데요. 플러스 4.51, 몽고디비 플러스 3.81, 메타가 최근에 굉장합니다. 1년간 거의 200% 가까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제도 3.65%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퍼시픽 바이오가 3.65% 상승하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을 조금 반등시켰는데요. 예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틀 전에 퍼시픽 바이오가 다음 분기의 어닝 실적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20% 넘게 주가가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플러스 3.51, 우버가 플러스 3.50, 우버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의 운전자들 그리고 배달원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 없다. 이러한 점을 이제 우버가 확고하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 쪽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티넷이 3.32% 상승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3.02% 올라가면서 최근에 가장 좋은 사이버 종목으로 추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디타스 플러스 2.60, 팔란티어도 2.44% 올라가면서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조금 만회했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 12종목 중에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은 우버고요. 플러스 3.50%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팔란티어 플러스 2.44, 엔비디아가 2.28%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일주일 만에 10% 이상 급등하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소파이가 플러스 1.92,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86, 아마존 1.56%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6종목은 소폭으로 하락했는데요. SMCI 최근에 이제 일주일 동안 20% 이상 급등했잖아요. 잠시 기술적인 조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도 마이너스 0.43, 나비타스 마이너스 0.70, 인피니온이 마이너스 0.83% 보여주면서 최근 미준 탑 12 중에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추세를 두 종목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SMC 1.07% 빠졌고요. 마지막으로 온세미 역시 마이너스 1.84%로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미준 방송을 통해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는데요. 어제는 역사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0년 이상 기다려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승인이 됐거든요. 자, 과연 이번에 승인된 비트코인 ETF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암호화폐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사를 잠깐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우리가 SEC라고 부르는 기관이죠. SEC가 수요일 날 비트코인 가격을 추적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했고요. 10년 이상 해당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암호화폐 업계의 판도를 바꾸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요. 여러 자선 운영사는 비트코인 ETF를 신청해 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SEC 같은 경우는 시장 조작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신청을 거부해 왔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굉장한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이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용 상품이죠. 자,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이 원래 운영하고 있는 트러스트 상품을 ETF로 전환하는 신청을 했는데요. 이거를 SEC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8월 달에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이러한 결정이 잘못됐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SEC 같은 경우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요일 어제 SEC는요. 아크 인베스트라든지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바네크 같은 여러 굵직굵직한 투자기관에서 신청해내온 11가지의 ETF를 동시다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성격의 ETF가 11개나 동시적으로 승인된 것도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11개의 ETF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요. 해당 상품 이렇게 ETF가 출시가 됐는데 어떠한 작동 방식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ETF, 어제 승인된 11개의 ETF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1개의 ETF는요. 나스닥, 뉴욕 증시,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구매한 실물 비트코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수탁사를 통해서 보관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실제로 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같은 곳을 통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비트코인 벤치마크를 추적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행사는 광범위한 ETF 시장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0.2%에서 0.8%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었는데요.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수료가 부르는 게 이제 트랜잭션 피가 있잖아요. 트랜잭션 피는 0.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가지 피가 더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컨버전 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 때 한 번만 부여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1%에서 2% 정도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주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따라서 앞으로는요. 이 ETF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질문은요.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과 ETF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투자자는요.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복잡성 그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은요. 금을 사는 거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도난 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죠. 따라서 암호화폐를 산다는 것은 보관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도 열어야 되고 계정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ETF는 엄격하게 규제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죠. 따라서 개인 투자자의 그 기본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직접 살 수 있고요. 이 계좌 역시 면밀한 감독을 받는다. 훨씬 더 투명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리스크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ETF의 구조상 대체 자산에 직접
직접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얘기는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마음 놓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왜냐하면 ETF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투자 자금을 비트코인에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다음은요, 기존 비트코인 선물 ETF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2021년에 SEC는요, 사전에 합의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계약을 추적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이미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품은요, 가격 변동을 정확하게 추적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가격을 가지고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물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선물 계약은 롤오버 비용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물 ETF는 현물보다는 훨씬 더 인기가 적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앞으로 비트코인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 첫날에 3배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5년 동안 550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8월에 있었던 그레이스케일 판결 이후에 비트코인은 이미 7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일부는 금리가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면요. 그냥 저축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리스크는 전무한데 상당히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금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러한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현물 비트코인 ETF는요. 암호화폐 산업의 정당성을 높인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주류였는데 주류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비트코인을 주류로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어제 있었던 11개의 ETF 승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한 1년 전만 해도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리세션에 대한 예상을 했었고요. 우리가 읽어보는 많은 기사에서도 리세션이 임박했다, 리세션이 찾아온다,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기사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리세션 얘기가 쏙 들어갔었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어볼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월가에서 최고의 레피테이션을 가진 경제학자 에드 하이먼이요. 올 봄부터 리세션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이코노미스트 에드 하이먼에 따르면요.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 통화 공급 부족,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곧 경기 침체,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이사회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연착륙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죠.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 의견입니다. 올해 초부터 리세션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이 대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2024년 봄에 경기 위축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의 분석은 7가지의 경기 침체 지표 그리고 5가지의 경제 강세 신호를 비교하면서 미묘한 상황을 시사한다. 이 얘기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 12가지 정도의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7가지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고요. 5가지는 오히려 반대 의견에 뒷받침이 된다. 따라서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반 이상이 지금 경기 침체로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경기 침체 예상이 나오는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경기 침체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은요, 금리 인상의 후행적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효과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기준 금리를 한 11차례 정도 올렸고요. 총 5.25% 정도 인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빠른 추세였죠.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역사적인 통계를 보면요, 이러한 정책 긴축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2022년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년 후에 만약에 효과가 발휘된다면 2024년 3월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효과가 발휘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슬슬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하이먼은 또한 만기가 짧은 국채가 만기가 긴 국채보다 높은 역전된 국채 수익률 곡선, 우리가 보통 장단기 국채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장단기 국채가 역전이 되게 되면 반드시 뒤에는 리세션이 찾아왔었다. 한 10중 8구 그랬다는 거죠. 자, 통화 공급의 위축도 문제고요. 신용 조건이 강화되면서 기업이나 우리 개인들이 돈을 빌리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소비자 기대치도 떨어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규 제조업 주문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PMI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표도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완화 요인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지표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 저축, 그리고 지속되는 재정 부용 효과, 마지막으로 과잉 유동성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는 돈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고용시장 역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 비농업 고용은 27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에 비하면 200만 명 감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용이 270만 명이나 증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견고한 고용 상황을 나타낸다. 자, 하지만 하이먼이라는 전문가는요, 실업률이 나중에는 5%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4% 이하입니다. 따라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인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5%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수익이 6%나 감소할 거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대부분의 월가의 기관에서 내놓은 수익 전망과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주식 전문 전략가들은요, 올해 2024년 기업의 수익이 10% 이상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이먼이라는 전문가가 기업 수익이 6% 이상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고 있다. 성장세 같은 경우는 애플이 좋은 예가 될 것 같고요.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는 부분은 테슬라가 굉장히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 생산성에 대한 도전이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죠.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등장을 하면서 생산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가 추세에 있는 기업 수익, 지금은 증가 추세에 있는 기업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요. GDP가 2분기 그리고 3분기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2024년 전체로는 연평균 0.2% GDP가 플러스를 보이는데 그칠 것이다, 이러한 예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재선에 출마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경제를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것이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끔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이먼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24년 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두 가지 정도의 역사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국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뒤에는요, 10중 8구 리세션이 발생했다. 그리고 보통 인터벌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20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됩니다. 따라서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기에 빠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금리를 상승시켰잖아요. 그리고 금리의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보통 24개월까지도 걸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올 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이먼이 얘기하기를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올 말까지 연준의 연간 목표치 2%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월가의 최고 경제학자 에드 하이먼의 주장이 맞아 떨어질지 아니면 지금 현재 경제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계속 대응을 하면 되겠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팔란티어 주가가 2.4%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 기사가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란티어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수혜주다라는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군대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회사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요.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AI 도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어제 밝혔습니다. 팔란티어의 최고 경영자 알렉스 카프가 등장하고요. 어제 수요일 날 텔아비브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라고 자랑을 했고요. 텔아비브는 사실상 제2의 수도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국제적으로는 텔아비브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을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어떠한 기술이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덴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요. 알렉스 카프와 억만장자 피터 틸이 공립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립 설립자 중에 한 명인 알렉스 카프가 CEO를 맡고 있고요. 전쟁 4개월째에 접어든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처음으로 텔아비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AI는요. 사실 논란이 많은 굉장히 위험한 기술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 컴퓨팅 시스템이 분란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인 사상자를 무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기술이 바로 군사적 목적의 AI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은 이전에 전투에서 AI 기반 시스템을 사용해서 인간 작전 요원이 목표물을 식별하고 공습을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금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한 팔란티어는요. 작년에 적의 목표를 분석하고 전투 계획을 제안하는 등 전장 정보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AIP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11월에 열렸던 애널리스트 콜에서 팔란티어는요. 이스라엘이 새로운 팔란티어 정부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팔란티어가 그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11월 초에 영상 하나를 공개하고 나서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그때가 한 11월 3일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바로 전날 11월 2일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3분의 1 정도 정리를 하고 그 자금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뭐 이러한 개인적인 투자 결정을 여러분들과 공개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 너무 많은 분들께서 좀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좋지 않은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기분도 굉장히 나빴고요. 지금 와서 좀 수익률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테슬라는 그때 이후에 7.06% 상승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승을 많이 한 것 같고요. 하지만 SMCI의 주가 상승을 보시면요. 1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39.24%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때 제가 테슬라의 주식을 정리해서 SMCI 주식을 산 것은 굉장히 합당한 결정이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그때 저의 결정이 맞고 그분들이 틀렸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투자 결정을 할 때 그냥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기사도 읽고 종목 공부도 하고 학습을 하는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투자의 결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신념이 아니라 논리가 있는 이유가 있는 투자 결정을 하자. 그래서 확률이
확률이 높은 투자 결정을 이어나가다 보면 우리의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또 다른 기사 하나를 읽어 드릴 텐데 이걸 보고 또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전기차가 너무나 좋지가 않고요. 거기에 테슬라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악영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볼 때 굉장히 주가가 상승할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또 상대적으로 투자의 매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보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조금씩 투자 자금을 이동하면서 좀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셔라. 이러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준비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대 BYD 월가의 선택은 이러한 기사고요. 또 오늘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을지 걱정도 됩니다. 자, 미국 전기 자동차 대기업 테슬라는요.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중국의 라이벌 BYD가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공개된 두 회사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BYD가 사상 최초로 4분기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제조업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자동차를 팔았다는 거죠. 자, BYD는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한 이후에 해외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판매를 넘어서 배터리 그리고 기타 부품을 직접 제조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테슬라를 고수해야 할지 아니면 떠오르는 BYD를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테슬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하고요. 1월 2일자 보고서에서 번스타인이 얘기하기를 2024년은요.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성장 이야기에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올해 2024년 그리고 내년까지도 배송량을 20% 늘리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보통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목표가 50%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앞으로 향후 1년, 2년 동안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번스타인은 테슬라의 2024년 회계연도 마진 그리고 주당 순이익 역시도 컨센서스를 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과 10월 달의 가격 인하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총 마진이요. 15.7%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총이익 마진이 17.8%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망에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낮은 마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들은요. 2024년 회계연도에 테슬라의 마진이 낮아지고 판매량도 실망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올 한 해는요.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매량도 기대치보다 낮을 거고 마진도 떨어진다면 어닝 결과가 거의 최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죠. 번스타인은 테슬라의 매도 등급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50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36%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HSBC의 의견인데요. 1월 3일에 발표된 메모에서 테슬라의 매도 등급을 부여했고요. 목표 주가는 1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37.8%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HSBC는 보고서에서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너무나 좋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전기차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요.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준비할 시간이 더 많아진다. 따라서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 우위가 점점 더 약해질 것이다.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테슬라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조라든지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그리고 옵티머스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과연 언제쯤 상용화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상용화가 될 수는 있을 것인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된 대부분이 확실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HSBC는요. 현재 가치평가에 반영된 것보다 개발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 대부분은요. 미래의 가치에 할당이 돼 있다. 그 얘기는요. 도조 컴퓨터, FSD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아직까지는 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기술력에 많은 부분이 할당돼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문제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점점 더 그 도입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다음에는 BYD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은요. 1월 8일 보고서에서 BYD가 업계 최고의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번스타인은 제품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BYD의 능력을 칭찬했고요. 실행 가능한 수출 전략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번스타인은 현재 BYD의 주가가 2024년 주가 수익 비율 PER 13.5배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025년이 되면 10.8배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이렇게 멀티플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죠. 따라서 그 얘기는요.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BYD의 어닝 확대 잠재력을 고려할 때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결론적으로 번스타인은 BYD에서 아웃퍼폼 매수 등급을 주고 있고요. 334 홍콩 달러 즉 43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63%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한편 HSBC는요. 2024년에도 BYD에 대해서 여전히 건설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다음에 성장의 다리가 될 가능성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성장 동력은 높은 수출 증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중국 외에서도 다른 다양한 시장에서 판매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2024년 판매량 그리고 수익이 각각 28%,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SBC는 BYD에 매수 등급을 주고 있고요. 356 홍콩 달러의 목표 주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무려 73.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팩트셋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BYD를 다루는 애널리스트 중에 무려 94%가 매수 등급을 주고 있고요. 평균의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 대비 56.2%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를 다루는 애널리스트는 42%만 매수 등급을 주고 있고요. 상승 여력은 1.8%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 테슬라를 팔고 BYD를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상황 그리고 BYD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은 BYD가 더 많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방 악력이 더 크다. 왜냐하면 테슬라는요. 작년 한 해 동안 100% 이상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자,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마진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2배로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리스크에 비해서 상승 여력은 굉장히 작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저는 탑12 안에 테슬라를 담아놓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잠재력은 충분하다. 앞으로도 저가형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이 실행되면서 테슬라는 무궁무진한 발전 기회가 있다. 하지만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월가의 수많은 전문가 중에 가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진 몬스터입니다. 물론 이제 미존에 2번이나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진 몬스터가 했던 많은 예측 중에 맞아떨어진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에 인터뷰할 때만 해도 진 몬스터는요. 현금을 50%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더 예언을 한 게 2023년부터 테크주 위주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미국 주식은요. 테크주 위주로 엄청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진 몬스터가 2024년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진 몬스터의 딥워터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2024년 미국 증시에 대한 13가지 전망을 직접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2023년 예측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측에서 10점 만점에 8.5
5점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측은 뭐였냐면요. 2023년 팡이 S&P 500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팡이란 말은 이제 없어지고요. 매그니피센트 7이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7은 평균 115% 1년간의 급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24%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100% 정확하게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측은 애플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2023년 말에 MR, 혼합현실 헤드셋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부분적으로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조금 빨랐죠. 6월 달에 WWDC에서 비전 프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측은 테슬라입니다. 모델 2를 발표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틀렸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요. 조금 이따 등장하겠지만 2024년에도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에서는 모델 2를 로보택시로 부르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제 모델 2 대신 로보택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측에도 테슬라가 등장하는데요. 2023년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 사이버 트럭보다 더 많이 판매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있었고요. 물론 맞췄습니다. 포드는 약 25,000대의 F-150를 판매했고요. 사이버 트럭은 100대 미만에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예측은요. 2023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광범위한 신차 시장의 둔화를 감안할 때 실망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2023년 사모펀드가 기술기업의 기업공개 IPO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100건이 넘는 IPO가 있었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기업공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수많은 유니콘 기업이 파산할 것이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죠. 특히 위웍이라는 굉장히 좀 가치 높은 스타트업이 파산하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요. 자, 여덟 번째, 매크로에 대한 생각은요. 반만 맞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 얘기는 뭐냐면요. 5.25%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5%까지 올라갔다.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지난해 만들었던 8가지 전망 중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맞아떨어지면서 역시 짐 먼스터의 목소리는 한번 귀를 기울여 볼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요. 2024년에 대한 전망입니다. 과연 올 한 해 동안 미국 증시에 대해서 13가지나 전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예측에는 IWO가 등장합니다. IWO는 ETF의 이름인데요. iShares Russell 2000 Growth ETF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0등부터 3000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러셀 2000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성장주만 모아놓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치주는 뺐다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짐 먼스터가 보기에는요. 2024년 S&P 500보다는 소형주 중에서도 성장주가 굉장히 좋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망은 인수합병에 관련된 거고요. 몇몇 대형 기술 플랫폼이 2024년에 인수합병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024년에는 고객들이 포트폴리오에 점점 더 많은 제품을 추가하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데이터독 뭐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을 지금 추천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이 점점 더 많은 성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은 플랫폼에 포인트 솔루션을 계속 추가하면서 내년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세 가지 종목을 강추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인텔리전트 알파 AI 기반 투자 전략이 등장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딥워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선정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상품이 주요 시장 벤치마크를 능가할 것이다. 자체적으로 조금 홍보를 한 거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네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의 시리에 제너러티브 AI를 도입할 것이다. 애플 시리는요. 목소리 비서죠. 이 보이스 비서에 드디어 제너러티브 AI가 통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도 애플 관련된 전망인데요. 애플은 비전 제품 라인에 추가 기기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애플이 곧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전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비전 프로는 그 가격이 거의 $4,000에 이릅니다. 따라서 아무나 살 수 없는 고가죠.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다음 제품을 굉장히 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짐 먼스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저가 제품은 아마도 2024년까지는 발표되지 않을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도 애플인데요. 애플이 펠로톤을 인수할 거라는 굉장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루머도 없고 아직까지는 아무런 어떠한 징조도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먼스가 보기에는 헬스케어의 진심인 애플이 펠로톤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과감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전망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로보택시는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전기차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일곱 번째 전망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올해 2024년 저가형 전기차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여덟 번째, 테슬라는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전체에서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55%입니다. 이러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홉 번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요. 전기차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좋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인도량은 2023년 40% 이상에서 이제는 2024년에 2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다.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요. 2025년이 되면 다시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까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 번째입니다. IPO 시장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따라서 올 한 해도 이렇게 기업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투자 자금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11번째 예측입니다. 구체적인 종목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티커네임 TTW, Take-Two Interactive Software고요. 자, GTA 6에 대한 기대감으로 Take-Two Interactive Software가 2024년 미국 게임 주식 중에 가장 좋은 수익을 기록할 것이다. 따라서 강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째에는 레딧이 등장합니다. 레딧이요. 데이터를 위해서 인수될 것이다. 특히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레딧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라지 랭귀지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이 레딧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2024년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혼잡할 것이다. 그 얘기는요. 딥페이크가 많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좀 선거를 방해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많은 미국 증시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나 맞아 떨어질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인데요.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라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애플의 평가 등급이요. 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번 달 들어서만 세 번째 평가 등급 하향 조정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투자회사 레드번이 등장하고요. 레드번에서 이번에 메가테크 기업 애플에 대한 등급을 낮추면서 애플의 주가는요. 이번 달에 세 번째 하향 조정에 직면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제임스 코드웰이고요. 애플에 대한 등급을 원래는 매수였는데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00달러로 유지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후 몇 년간 상승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는 아이폰이 2024년에 다시 성장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 말 정도가 되면 2023년 대비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분기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올 1분기까지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또한 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포함해서 애플의 생태계 수익 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코드웰은 애플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요. 지금 현재 올해 기간에 걸쳐서 나이키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자, 원래는요. 나이키가 항상 애플보다는 PER이 높은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애플의 PER이 나이키보다 오히려 높다. 따라서 그 얘기는 밸류에이션 역시도 최고치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레드번의 이번 등급 강등은요. 바클레이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의 등급 강등에 이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단 2주도 됐냐는 짧은 시간 만에 지금
지금 3번이나 등급이 강등됐잖아요. 그리고 이 두 곳 모두 아이폰 판매에 대한 우려로 등급을 강등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시킨알파의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에 대해서 중립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월가의 전문가들은요, 매수 등급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을 꾸준히 상회하는 시킨알파의 퀀트 시스템은 애플에 대해서 중립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3번이나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애플에 대한 평가가 정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구나. 따라서 당분간 애플의 주가는 좋지 않은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 11일 보내드린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미주는 계속됩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기분 좋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